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 다른 후보가 됐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시는지.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1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뭐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3당을 만들어서 3기 이래 가장 큰 38석의 그런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또한 제가 대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를 넘게 받은 후보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난 70년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리고 또 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제 소신을 지키면서 거대 양당이 아닌 바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더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지 누가 더 정권 교체를 위한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제1야당의 후보가 힘을 합쳐서 공동정권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한번 이뤄보라는 국민적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다른 판단이 가능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조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공동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깨진 그런 선례들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내각을 국민 통합 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어떻게 진단하시고 안철수 리더십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그건 시장을 모르면서도 시장과 싸우고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청년을 중심으로 우선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년간 250만 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을 한다. 그건 아마 다른 여야의 대선 후보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게 제일 현실적인 그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급을 늘린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현 정부는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허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주거 복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안심 주택을 50만 호를
제공한다는 그 계획이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값의 80%까지 빌려줍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보통은 은행이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익을 붙이는데 그런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15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고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그리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또 장기간 무주택자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저는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요즘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500원 정도 아닙니까? 3,800원입니다. 비슷하게 알고 계신데 이런 질문 드린 이유가 안 후보께서는 서민들의 삶을 피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감정 이입 능력 부족으로 이어져서 본인이 누구의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실 때와 같은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만큼 바닥에서 박박 껴본 사람 드물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장사를 해보면서 안 게 있습니다. 물건 파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금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들이 다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제권자 집 앞에 찾아가서 밤늦게 뻗치기를 합니다. 아마 기자분들 뻗치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12시 다 돼가서 이제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돈 달라고 하면 동네 창피하니까 내일 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면 6개월 어음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고 1년 만에 받으면 제일 빨리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직원들 월급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책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음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한 푼도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음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창업했던 때가 IMF 이전이어서 그 금리가 한 10% 정도 됐거든요. 어음깡이 뭐냐면 이 금액에서 6개월치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돈을 주는데요. 그 이자율이 일반 시중 이자율의 2배, 3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음깡 해보신 분이 아니면 사실 제가 현실 생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 각종 언론에도 연금 개혁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오늘 모두 발언 때도 연금 개혁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후보님 양력을 보니까 연금 전문가세요. 보니까 군의관부터 출발하셔서 군인연금 받으셨죠. 그렇죠. 거기 대상이었죠. 네. 그리고 단국대 의대 교수 하시면서 사학연금도 대상이셨고, 그리고 아까 수금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실 때는 국민연금 받으셨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도 잠깐 하셨죠. 네. 그때는 아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예 받으셨을 때고, 그러면 4대 공적연금을 다 경험하신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지금 어떤 한 분은 국민연금만 받으셨을 거고, 또 한 분은 26년 동안 검사 생활하시면서 공무원연금만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이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하자는 것이 후보님의 아닌 것 같은데 역대 정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건지, 그럼 정말 4대 공적연금 통폐합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스가 연금을 충분히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도저히 재정이 감당이 되지를 않아서 연금이 전체가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연금으로만 생활하던 생활자들이 정말 파탄지경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55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은 일본처럼 일본은 100년 추계를 합니다. 100년 뒤에 자손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매년 체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무원 연금과 그리고 또 군인 연금에 대한 적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지금 메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몇 년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자기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대신에 공무원 연금의 그 적자폭은 내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아마도 국민과 그리고 또 공무원 간의 갈등의 골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들을 통일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기득권은 인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연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연금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 기준부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조직을 저는 합치는 건 반대입니다. 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두더라도 그 기준만 같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연금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아까 그리스 예를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연금 생활자분들은 사망 때까지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서 연금이 반으로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때까지 연금을 정말 지속 가능하게 받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분들께 저는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